그러면 지금 이 이드심 의원을 개설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시죠? 지금이 이제 16년. 와, 16년 동안 이제 쭉 겪으면서 외래 진료의 어떤 장단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상의학 수준은 최고죠. 검사 능력, 판독 능력, 수행 능력 모든 게 세계 최고의 수준. 이게 저는 구슬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외래가 이것을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들은 자기가 검사를 잘 받았는지 이 검사를 해준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 있는지 그것까진 모르거든요.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해요. 표준 판독문, 표준 영상. 저희 영상의학회에 굉장한 업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그걸 굉장히 잘 지켜가지고 아주 질 높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질 높은 검사를 받았는지 환자들은 몰라요. 거기는 좀 비의학적인 부분도 약간은 필요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의학적인 부분과 또 뭐 CT도 할 수도 있고 조직 검사 결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엮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매우 안전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안겨드리는 과정, 저는 그게 외래라고 생각해요. 뭐 반대로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큰 병원 가셔서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저랑 평소에 잘 아는 훌륭한 외과 의사에게 트랜스퍼를 했으면 가셔서 치료 빨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 가요. 또 인터넷 뒤지세요. 그것도 저의 이 꿰어드리는 프로세스에서 미심쩍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영상의학을 잘 하는 것, 물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게 본질이지만, 이거를 이분들께 잘 입력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본질에 상당히 부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외래 프로세스가 이분들께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학적인 지식을 환자와 정확하게 잘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 구슬을 끼울 수 있는 역할이 외래 진료다. 네. 이것이 외래 진료의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나의 간과 쓸개를 빼놔야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나는 저 환자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치이는 면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리마인드하게 만드는 또 관계들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스트레스의 연속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안고 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단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도 만약 제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마이너스와 그다음에 플러스를 쭉 더해봤을 때는 플러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외래 개설을 한번 고려해보는 여러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또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 외래 개설을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팁 이런 것들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수련 중이시거나 아니면 봉직 중이시라면 내가 외래를 개설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개설할 수는 없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설을 해라, 그거는 사실은 좀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한번 해보셨으면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더를 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자가 과연 자기를 진료한 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라는 것을 알까? 지금 KSSR이 Make us visible, keep you safe잖아요. 환자를 세이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더를 다시 내는 역할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겠고, 그게 영상의학과 의사의 존재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외래를 다음에 개설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할 때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련 과정 중에서 타이레놀도 한번 처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데 처방 오더 클릭하는 거를 안 해봤다라는 게 꽤 큰 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더를 낸다라는 거를 우리의 역할로 잘 규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게 우리가 다음에 외래를 개설하는 거에 장벽을 없앨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심오한 답변인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제 외래를 고민하시는 분에게 뭐 이런 걸 준비해라 또는 이게 아니라, 어떤 얘는 학회적인 차원에서 또는 학과적인 차원에서 타과의 오더권을 우리 과로 가지고 오자라는 이제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개인이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 개인이 느끼기에 내가 뭘 좀 연습하고 좀 준비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제 개인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어쩌면 개업하고 연관된 질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업은 사실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은 이제 우선은 영상의학적 관점에서는 초음파, 뭐 조직 검사, 뭐 고주파 같은 인터벤션, 뭐 이런 스킬에 대해서 트레이닝 하시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개업을 하면 환자가 몇 명이 올까?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명의 환자를 봐야 되고,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날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입지에 개업을 하면 거기서 한 달에 지출은 얼마나 될까? 직원은 몇 명을 쓸까? 그러면 지금 내가 준비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럼 그때까지 환자가 몇 명 정도를 볼 수 있을 만큼 뭐 홍보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커버하는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일까?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업할 때 탁과 선생님들이 많이 부러웠던 거는, 보통 어디선가 봉직하고 계시다가 그 선생님이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적으로 멀지 않은 어딘가에 개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을 알고 따라오는 환자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땅짓보려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년은 환자 한 명도 없을 각오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궁리를 했고, 퇴근하고 응급실에 가서 일을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자, 뭐 그런 계획을 저는 그때 오히려 세웠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 전 그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16년을 개원을 하셨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여겨진 거는 몇 년째부터신가요? 1년 반이요. 1년 반이요? 그럼 1년 반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그쵸. 전 너무 기억이 나는 일 중에 하나가, 개업을 6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꽤 기니까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환자 두 분이 병원 문 여니까 동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두 분이 같이 오면은 빨리 접수하고 싶잖아요. 그 두 분이 서로 접수를 하려고 이렇게 오픈런이 드디어. 일단 인내, 버티자. 네, 저는 그때 그 원격 판독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개업을 할 때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특히 영상의학과가
개업 모델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개업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을 보조해주는 방법으로서는 저는 참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핵심적인 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굉장히, 현실적이었나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영상의학과 특히 갑상선 파트나 이렇게 쉽게 외래 환자들을 접하고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이런 파트에서 솔선수범해서 외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영상의학과도 환자를 보는 과다. 환자를 직접 보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클리닉은 개원 아이템으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갑상선 클리닉은 개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방하고 같이 하는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하는데 유방 클리닉은 맘모그래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차단 장비도 필요하고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상선 클리닉만 한다면 장비가 더 적게 필요하겠죠. 더 소규모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 한다면 유방보다 좀 더 덜 부담스럽게 개업할 수 있고요. 사실 갑상선 환자가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환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 유방 클리닉을 찾는 환자분들은 대개는 유방 질환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방암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것들에 맞춰서 진료를 해드릴 수 있어서 편해요. 근데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평생 갑상선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검진을 하다가 암일지도 몰라 이런 말을 들으시고 너무나 놀란 상태로 병원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병원을 찾다가 대학병원에 너무 진료받기가 힘들어서 찾다 의원을 일단 온 게 대학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대안으로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진료를 그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쪽이 더 블루오션이에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과 비용 이런 게 적고 본인 하나의 전문성으로 더 높은 집중도와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니까 네. 코스트 이펙티브한 개원 모델이다. 갑상선 클리닉은. 네. 사실 유방이랑 갑상선을 같이 붙이는 이유는 환자를 조금 더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유방을 제외한 갑상선 환자만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그 외의 활동들로 환자를 조금 이제 우리 병원을 소개하고 유입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또 하시나요?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터넷 활동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갑상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에 내가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이 너무너무 공포감도 많고 그다음에 진료를 받은 후에도 자기의 진료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뭐 댓글도 달아드리고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그게 뭐 간접적으로 또 홍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요새 갑상선 진료를 하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한 게 그게 이제 저도 방송도 하고 댓글도 다는 거는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댓글 달고 방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오는 환자들은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환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 오는 분, 인터넷 보고 오는 분들은 제가 되게 보고 싶은 딱 그 질환의 환자들이 오니까 진료가 재밌어져요. 이게 저도 생각지 않았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의외의 덕업일치를 이루는 뭐 그런 그런 일도 요즘에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꿀 같은 정보들도 많이 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